킴스 푸드 사이언스. 오늘은 2018년 3월 4일 식품 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이죠. 식품 위생학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에 대해서 나왔네요. 포자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혐기성균이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의 아포형 포자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약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은 어떤 독소로 인해죠? 신경 독소로 인해죠. 영어로는 뉴로톡신. 이 신경 독소의 항원 특이성에 따라서 이 신경 독소가 어떤 특성을 갖냐에 따라서 크게 A형부터 G형까지 7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A형, B형, E형, F형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특징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A, B, EF로 나와야 되는데 A, B, FE로 나왔어요. 3개가 성격이 같아요. 요 하나가 성격이 다릅니다. 요 3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열성이 큽니다. 이 E형균의 경우엔 A, B, F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열성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포형이기 때문에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열성이 크지만 크죠. 하지만 A, B, 그리고 F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열성이 작은 게 E형균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정답은 4번 E형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살균 소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탕 또는 증기 소독 후 살균된 용기를 충분히 건조해야지 효과가 유지가 되겠죠. 맞는 설명. 우유의 경우 저온 살균, 우리가 파스텔 살균이라고도 부르는 저온 살균의 경우엔 보통 60도씨에서 30분 정도 끓이죠. 이때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열 저항성이 높다고 알려진 결핵균입니다. 결핵균은 영어로 뭐죠?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 결핵균 살균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외선 살균은 대부분의 물질을 투과하지 못해요. 표면만 살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뭐가 짧아요? 투과 깊이가 짧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한계가 있어요. 방사선의 경우에는 발화 억제 효과만 있고 살균 효과는 없다. 아닙니다. 방사선은 발화 억제 효과도 당연히 있지만 살균 효과도 큰 게 방사선의 특징 중 하나였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벤조피렌,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유해 물질 중 하나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많이 나오는 벤조피렌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 뭐의 약자죠?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스의 하나죠. 가열 처리나 혼재 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발암 물질 맞습니다. MCPD 뭐 생각해야 돼요? 산분해 강장. 대두를 산처리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글리세롤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건 맞는데 뭐라고요? 발효간장이 아니고 산분해 간장에서 검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MCPD는 뭐라고 연결시켜야 돼요? 산분해 간장.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의해서 결합되는 반응으로 생긴 거. 그 중에서도 아스파라긴산이 주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니트로사민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햄이나 소세지에 발색제, 아질산염 넣었을 때 그 뒤에 가공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높였을 때 니트로사민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이 보겠습니다.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된 대장균군 검사하기 위해서 MPN, Most Probable Number, 우리말로는 뭐예요? 최확수법 검사를 합니다. 이미 해본 사람도 있고 그림으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시험관을 여러 개 해서 이 시험관에 미생물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배양을 시켜요. 그럼 5개 중에 이거는 미생물 농도가 높을 때 3개가 양성을 보이는지, 또는 얘는 2개가 양성을 보였다, 얘는 하나가 양성을 보였다면 이 표를 통해서 321에 해당되는 표를 통해서 총 검체 100ml 중 있을 수 있는 대장균 수를 나타내 줍니다. 기준이 검체 100ml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돼지를 숙주로 하는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어요. 돼지 숙주로 하는 기생충 뭐였죠? 유구조충. 제가 유구조충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랑 다른 건 무구조충. 무구조충은 뭐였죠? 소고기. 근데 유구조충이 답 중에 없네요. 보기에 없어요. 왜 없냐면 유구조충과 갈고리촌충이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유구조충이 어떻게 생겼냐면 갈고리처럼 생겼다 그래요. 따라서 갈고리촌충이라고도 부르고 앞으로는 유구조충과 갈고리촌충이 같은 말인 걸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관리돼야 할 핵종 중 대표적인 오염 지표로서 우선 선정하는 방사성 핵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SR, 스트론튬, CS, 세슘, 아이오다인. 이렇게 세 가지, 요오드 세 가지 기억하자고 했는데 이 중에서 맞는 건 뭐예요? 코발트, 우라늄, 스트론튬 맞죠? 요오드 맞죠? 세슘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골랐을 거고 같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세슘과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길어요. 문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아이오다인은 어때요? 반감기가 짧아요. 따라서 피복 직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에 비해서? 스트론튬이나 세슘에 비해서 각각의 방사성 물질의 특징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렴하고 착색성이 좋아서 예전에 단무지나 카레가루 등의 노란색, 황색 색도로 사용됐던 물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답은 아우라민입니다. 아우라민이 이렇게 물질로 사용이 됐었는데 유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화학적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정답은 아우라민이 되겠습니다.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콜레라네요. 콜레라 뭐에 의해서 발생하죠? 비브리오 콜레라 콜레라라고 하는 식중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콜레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 증상은 심한 설사를 일으킵니다. 내열성은 약하고 일반 소독제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강하진 않습니다. 외래 감염병의 검역 대상이고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있었던 병은 아니고 한때 전 세계적으로 발병했던 게 콜레라입니다. 따라서 외래에서 온 감염병으로 검역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고 비브리오 중 하나죠. 비브리오 콜레라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설명.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티푸스. 아까는 비브리오였는데 이번엔 뭐죠? 장티푸스는 살모넬라입니다. 살모넬라 중에 파라타이피인가요? 아닙니다. 살모넬라 타이피에 의한 거죠. 그럼 파라타이피에 의한 병은 뭐예요? 장티푸스가 아니고 파라티푸스. 자, 따라서 1번은 틀린 설명. 잠복기가 보통 식중독균은 2, 3일 또는 1, 2일 이런데 짧은데 장티푸스는 특징이 어때요? 1주에서 3주. 잠복기가 상당히 길다고 알려져 있고 사이트불과 같은 심한 설사를 한다. 아닙니다. 주된 증상은 발열로 알려져 있어요. 발열. 완치된 후에도 복균하여 균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이 장티푸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증상.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하죠. 증상이 없는데 균을 복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균을 복균하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균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 게 장티푸스의 특징입니다.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보존료에 해당이 되겠죠. 자, 미생물을 사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생물에 의한 송질을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거죠. 정답은 살균제 아니고 보존료 되겠습니다. 11번 같이 볼까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종의 분류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품종은 크게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대분류는 크게 식품을 어떻게 나누냐면 조미식품과 그리고 음료류로 나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대분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중분류에서 더 세분화해서 식품을 나뉘게 됩니다. 이 식품종의 분류라는 건 중분류를 의미해요. 자, 그럼 대분류는 식품군을 의미합니다. 얘는 식품종, 소분류는 식품 유형을 의미해요.
자, 앞서 살펴봤던 음료와 조미식품은 대분류에 해당이 되죠. 식품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면 과류, 음료, 식초, 그리고 햄료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중분류의 식품 종에 따라 나뉜 게 햄료로 나뉜 게 중분류고, 더 세분화시켜서 과채 주스, 발효 식초 이렇게 나눈 건 소분류, 식품 유형에 따라 나뉜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햄료가 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기출은 아니어서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인 거 같이 보고, 식품군, 식품종, 식품 유형으로 나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보존료로 쓰이는 것 중 하나죠. 디솔비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합성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디솔비토를 어떻게 만드나요? 보통은 포도당으로부터 화합적으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포도당을 변형시키면 디솔비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과, 그리고 사과 주스와 관련이 있는 곰팡이 독소가 하나 있어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곰팡이 독소는 뭐 있죠?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뭐에 의한 곰팡이 독소죠? 아스퍼질러스. 자, 아플라톡신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었죠. 오크라톡신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오크라톡신은 쌀불이나 또는 쌀이나 불이, 그리고 커피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뭐를 일으켜요? 신장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지아랄레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지아랄레논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 독소는 푸자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에서 생성이 되는데, 옥수수나 또는 밀이나 보리, 사탕수수 이런 곡류에서 문제가 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사과나 사과죽수에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곰팡이 독소는 파툴린이라고 하는 곰팡이 독소인데, 이 곰팡이 독소는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되냐면 페니실리움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사과 주스나 사과와 관련된 곰팡이 독소가 나오면 페니실리움 그리고 파툴린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제조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보통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근데 정답률이 문제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낮은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물품 검수구역, 일반 작업구역, 냉장 보관가역 중 일반 작업구역의 조명이 가장 밝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물품 검수구역이 가장 밝아야겠죠. 검수를 해야 되니까. 보통 540룩스를 많이 쓰죠. 2번 화장실에 손을 씻고 물기를 닦기 위해 깨끗한 수건을 비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쵸? 3번 식품의 원재료 입구와 최종 제품 출구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정답이 두 개네요. 뭔가 이상하니까 넘어가 보고, 작업장에 사용되는 위생 비닐 장갑은 파손되지 않은 채 계속 사용이 가능한, 이건 뭔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2번 아니면 3번을 답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입니다. 당연히 입구와 출구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크로스 컨테미네이션, 뭐죠?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깨끗한 수건 비치하지 않고 더러운 수건에 비치해야 되나요? 이게 왜 틀린 건가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서 이런 제조 가공 작업장의 경우엔 손에 뭐가 안 묻는 게 좋아요. 따라서 수건보다는 뭐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핸드 드라이어. 우리가 손을 어디에 오염시키지 않고 잘 말릴 수 있도록 핸드 드라이어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수건을 비치하는, 정답은 3번이죠.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이에요.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이 인체 내에 들어갔습니다.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인자를 고르래요. 방사성의 종류, 뭐가 들어가니 중요하겠죠. 세슘이야, 스트론튬이야, 아이오다인이야, 뭐가 들어가니 중요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중요할 겁니다.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가 관계가 있지는 않겠죠. 방사능의 생물학적 반감기 중요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겠죠. 혈액 내에 흡수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독성을 얼마나 미치는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해요. 정답은 2번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는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생물의 증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미생물의 증식과 관계가 있는 거지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같이 볼까요? 식품 공장에서 미생물수의 감소 및 오염물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 처리제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이포클로라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소디움 하이포클로라이트 락스의 성분과 미사한 거 차염수수 이거는 쓸 수 있죠. 살균 소독 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클로린 다이옥사이드 ClO2 쓸 수 있죠. 살균 소독제로. 에탄올 많이 쓰는 거죠. 70% 에탄올. 우리 요새 손 소독제 우리가 어디 방문하면은 손 소독제 많이 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70% 에탄올. EDTA는 소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EDTA는 뭐예요? 금속 물질과 클레이트를 형성하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밑에 나온 해설과 같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살균, 소독, 미생물수의 감소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곰팡이 독소에 있어 총 아플라톡신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아플라톡신은 또 세부적으로 B 그리고 G, M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B, G, M으로 나눌 수 있어요. 종류가 B, G, M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F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플라톡신이냐 오크라톡신이냐 또는 파툴린이냐 이런 문제만 많이 나왔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 코발트 60에 감마선이 이용돼요. 플러스 뭐가 또 사용돼요? 전자선을 사용할 수 있죠. 식품의 발화 억제, 숙도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숙도 조절이라는 건 뭐예요? 과일이 얼마나 익는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숙도, 그러니까 숙도라는 게 과일이 익는 속도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조사한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사할 순 없습니다. 한번 조사한 식품에 또 조사할 순 없고 완제품의 경우 문구 및 조사 도안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도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시 한번 이미지 검색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꽃이 있는 것과 같은 형태였어요. 굉장히 깨끗한 듯 하지만 그게 방사선 조사 식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전성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GRAS는 뭐의 약자예요?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라는 말뜻 그대로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수년간 사용되어 온 식품 첨가물에 적용되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맞고. 자, AC50과 AD50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AC50은 뭐죠? Lethal Concentration, 즉 양이 아니고 농도입니다. 앞에 설명은 맞는데 농도고 AD는 도즈입니다. 농도가 아니고 양이에요. 설명이 바뀌었네요. 2번과 3번이. 따라서 이건 틀린 설명. 4번 TD50은 뭔가요? TD50은 뭐의 약자냐면 미디안 톡식 도즈예요. 50은 미디안 중간 톡식 도즈입니다. 노출된 집단은 50% 치사를 일으키는 유독물질의 양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치사가 아니고 독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의 양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제조시설에 공기살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승홍수,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승홍수는 보통 어디에 쓰냐면 우리 피부가 오염되었을 때 사람이나 또는 동물의 피부가 오염되었을 때 표면을 살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살균과는 거리가 멀고요. 여러분 열탕을 끓이는 물을 공기살균에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렵겠죠. 이건 아니고 염소수 이것도 물이죠. 이산화염소 가스면은 공기살균에 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염소수예요. 따라서 이것도 공기살균에 쓸 수 없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건 자외선 살균 등에 의한 살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1회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